다문화연구원 소속 강현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다름과 어울림, 같이 하는 가치를 위한 다문화 어린이 마음 듣기라는 제목으로 시간을 같이 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그럼 제가 자리에 앉아서 자료는 지금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하나랑 지금 낱장짜리 한 것 하나랑 이렇게 딱 이번 시간에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이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면 돋보기 안경에 김이 서려서 보이지가 않아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다문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출생 한국인과 그 다음에 결혼, 그러니까 외국인 신분의 외국인 신분인 거죠. 외국인 그 안에는 이제 결혼 이주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뭐 귀화한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뒤에 보니까 이제 5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다문화 인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정의한 것을 들어보면 한국인과 결혼 이민자 및 귀화, 그 다음에 인지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별로 생소하지 않았는데 사실 인지라고 하는 건 이제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성년들인 경우에 미성년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의 경우들은 그러니까 생부나 생모에 의해서 자신의 자녀로 인정된 근데 이제 생부나 생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겠고 그리고 그 자녀는 대개 미성년 자녀로 출생 당시에 부모의 국적 자체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들까지를 포함해서 다문화 인구로 다문화 인구라고 하는 개념 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다시 오셔서 보시면 그냥 편안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실은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인데 저희 가족 구성원들은 남편이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그리고 그러니까 독일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딸아이가 2012년생인데 2019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좀 좌충우돌하는 것들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적응하고 이런 과정들 중에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로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다양한 어려움들 중에 이제 아이가 다문화, 그러니까 성이 조금 독특하다 보니까 코랄러스라는 성 때문에 이게 콜라라고 하는 거하고 음이 비슷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코랄러스라고 하는 성 자체를 제대로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실은 이제 그 이름을 콜라로 불리기도 하고 콜레라로 불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2020년에 들어와서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뉴스든 어디든 간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들과 같이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코로나 유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때가 사실 그 전에는 아이들이 꼭 다문화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국인으로서 한국인으로 나와서 자라온 저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아이들끼리 흔히 이름을 가지고 놀리거나 하는 거는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라는 거라고 생각해서 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이가 그때마다 좀 이렇게 억울하다는 얘기나 이런 걸 할 때도 그냥 아이한테
넘기라고, 그리고 뭐 친구들도 같이 그러면서 장난치면서 노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이제 코로나라고 이렇게 부를 때에는 그 당시는 또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막 번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더욱더 공포스러워할 때였기 때문에 모든 사회의 모든 것들이 다 셧다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는 굉장히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볼멘 소리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랬고 아이의 이름 자체가 이제 코랄러스라는 성 때문에 콜라유나 하다가 콜라를 이제 가져오라고, 그러다 보니까 엉겁결에 여러 아이들이 가져오라고 하니까 아이는 이제 또 알겠다고 그러마 이제 가져오겠다라고 그런 일들이 생겼었던 거예요, 중간에. 근데 또 한 번 가져오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왜 가져오지 않느냐라고 계속 이제 또 추궁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나중에 그 일을 알았을 때, 이게 단순히 그냥 아이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장난 정도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한국에서 키우고 있는 입장이고, 특히 우리가 왜 보통 자신들의 언어를 얘기할 때 모국어라고 하잖아요. 어느 나라 말에도 부국어라는 표현은 없거든요. 영어도 마더텅이라고 하고 있고, 한자를 쓰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다들 어미 문자를 써서 모국어라고 하지 부국어라고 하지 않거든요. 파덜텅이라거나 파덜텅이라거나 이런 표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들었던 생각은, 결혼 이주민 여성들이 한국 땅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에는 아무래도 한국어가 엄마의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언어로서 직접 표현하거나 이런 부분에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런 데서 오는 커뮤니케이션의 그러니까 소통의 어떤 유난하지 않음에서 오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아이들이 겪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다문화 가정에 속해 있는 아이들을 인터뷰를 한 거였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애초에 계획했었던 거에 비하면 인터뷰의 사례 자체가 많지는 않게 됐어요. 그 상황을 또 자세히 설명드리면 좀 복잡해지긴 할 텐데, 이게 인터뷰 자체를 아이들이 아무래도 미성년이다 보니까 부모의 허락하에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도 본인들의 의사나 의견들을 정확하게 개진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다양한 여타의 이유들로 많은 사례들을 수집하지는 못했어요. 많은 사례를 수집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이제 초중고에 해당하는 학령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치원은 아무래도 본인의 의사를 개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학령기 안에서 초중고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생각이었으나, 이게 또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시간을 뺏기거나 이런 부분에 조금 예민하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결국은 초등학생 위주로 저희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례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와 관련된 것이고요. 아무래도 그 인터뷰에 응해준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이들이 초등학생들과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는 게 약간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구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자로 옮기는 과정 중에서 약간 구어티카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매끄럽게 다듬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부러 다듬지 않은 부분들도 있긴 의도적으로 다듬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그냥 공유하는 기회, 그리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페이지 1쪽에 보시면은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인구 총 조사가 기본적으로 5년 단위로 현장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인구 총 조사가 5년 단위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행정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 이제 매년 추계적으로 매년 이게 정보들이 정리가 되는데, 2페이지에서 보시는 거는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 결과라고 되어 있어서 2020년도에 진행되었었던 인구 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에 이제 방향성 같은 것들을 예상을 한 것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총 인구 안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령화 사회로 진입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그리고 출산율은 더욱더 점점 더욱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총 인구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크게 많은 증가들을 보이고 있지 않고 떨어지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서울도 상당수 많이 지금 까만색 막대 그래프는 2020년이고 옆에 약간 투명한 흑백으로 출력을 하다 보니까 2020년 거거든요. 그래서 수적인 차이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세종이라든가 경기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조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이너스 상태는 아닌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층인데, 제주는 워낙에 수명이 좀 장수하는 지역으로 유명한 것 같거든요.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고령 인구의 퍼센테이지가 많아지는 것 같고요. 아래는 0세에서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인데, 유소년 인구의 변동사항을 보게 되면 제주도 지금 검은색 이 10이거든요. 10이 지금 현재 2020년의 형태인 거고, 2050년이 되면 7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단위는 10,000명이에요. 그래서 2020년 현재 10만 명 규모이고 2050년이 되면 대략 7만 명 정도의 규모로 축소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추정치인 거죠. 사실 이런 추계 결과 같은 경우들은 국가의 어떤 국가적인 정책의 변환이라던가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미래가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3쪽 보시게 되면 흑백으로 출력을 해서 이게 글자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하나는 그 이탈릭체로 표기를 해놨는데요. 그 유소년 인구 집단은 대략 0에서 14세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옆에 보시면 학령기, 이 학령기는 대략 만 6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만 6세에서 21세 정도까지, 그리고 초등학급, 그리고 이제 제가 슬러시 넣고는 초등학급 학령 인구를 넣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사례에 있는 4가지의 사례가 다들 초등생들 위주이기 때문에 일단 초등생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국에서 맨 처음에 똑바로 있는 이 칸은 지금 단위는 10,000명 단위니까 20년이 631만 명인 거죠. 이게 이제 유소년 인구의 집단인 거고, 아래 칸에 보시면 789만 명에 해당하는 것이 전체 학령기에 속하는 인구 집단, 그리고 272만 명에 해당하는 게 초등학교 학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인구 집단의 규모예요. 그래서 이제 대략 2050년까지로 봤을 때 감소율이나 이런 것들을 수치로 지금 나타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전반적인 이제 경향이나 이런 거를 같이 보십사 해서 숫자를 제가 뽑아서 다시 표를 만들어서 온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4쪽 가보시면 4쪽에 보시면 2021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인데요. 이거는 이제 7월 28일자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보도되어져 있는 자료에서 인용해서 갖고 온 건데요. 지금 전체 총 인구 수가 2021년도가 단위가 그러니까 5,174만 명에 해당하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인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 인구 안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이제 줄어가고 있고 점차 이제 줄어갈 것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맨 앞장에서 보셨던 2050년까지의 변동률을 보시면 그렇고요. 그 안에서 보시면 외국인의 인구 집단이 있는데 이 외국인 인구 집단 보시면 165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하면 3.2%에 해당하는 것인데 2019년이나 2020년에 비하면 소폭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들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유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유롭지 않은 부분들도 일정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다문화 가구의 전체 가구 수인데 38만 5천 가구를 지금 보이고 있고 그 중에 다문화 자녀가 있는 다문화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 구성과 그리고 이제 결혼 이민자 가족 구성, 귀화자 가족 구성 이렇게 해서 쭉 나뉘어져 있어요. 옆에 칸에는 국적별 다문화 대상자의 구성비여서 중국이 이제 전체로 보면은 51.2%에 해당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잠시만요. 예. 그리고 이 중국 각국별로의 퍼센테이지들이 쭉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표를 가지고 사실은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중국은 한족하고 네. 조선족하고 합쳐가지고 50.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중국하고 한국계 요게 이제 조선족을 따로 뽑았을 때의 퍼센테이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2021년도 다문화 인구 동태를 파악한 통계 자료수를 보게 되면 다문화 혼인의 추이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그 혼인 건수가 지금 1000건 단위로 나와져 있고 전체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20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혼인 관계의 혼인 건수들 중에서 7.2%에 해당하는 것이 다문화 가족을 이루게 되는 다문화의 혼인 건수 그러니까 혼인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혼인 관계도 보게 되면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나서 다문화를 이루는 케이스, 외국인 남편을 만나는 케이스, 그리고 이제 한국인 출생 한국인과 귀화자로 구성되어 있는 다문화 케이스. 해서 이렇게 각각 퍼센테이지를 보실 수 있는데 역시 그 외국인 아내가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두드러지게 많은 퍼센테이지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잠시 5페이지 잠깐 가보시면 출신 국적별 혼인 비중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남편이 전체 남편의 그 국적에 따라서 한국인 남편이 66.9%이고 각국별로 그래서 지금 미국, 중국, 베트남, 이하 기타의 12%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쪼개서 보시면 캐나다, 일본, 영국, 대만, 프랑스, 캄보디아, 호주, 기타 이렇게 이제 잡혀게 되더라고요. 아마 저희 신랑인 독일은 요 기타 6.2% 안에 이제 연도수는 21년이니까 맞진 않겠지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아내의 국적에 대한 분포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는 다문화 출생 추이예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지역별로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전체 출생아의 숫자가 있는데 이 전체 출생아의 숫자 대비하여 옆에 칸에 보시면 이제 다문화 출생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다문화 가정 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인 거죠. 그래서 2021년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이게 잠시만요. 이건 전국적으로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이제 전체 17개 시도시로 쭉 나와져 있었던 건데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은 저희가 이제 각 시도시의 주 산업 구조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연관해서 볼 때는 의미가 있겠으나 전반적인 그냥 경향을 보는 거라서 일단은
사실은 이제 서울과 수도권 중심, 그 다음에 전남 지역, 경북 지역 이렇게 해서 경남 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뽑았고 우리는 제주니까 제주 칸을 하나를 더 넣어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로 출생아 수는 전반적으로 이제 감소되고 있는 추세들을 보이고 공통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의 다문화 출생아의 요 옆에 보시는 증감률이라고 하는 거는 다문화 출생 아동 자체만의 것이고요. 그 전체 전국 대비 퍼센테이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거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따로 그 한 장짜리 그 통계 따로 뽑아온 것은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사례로 뽑아온 것이 그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2021년도 교육 기본 통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있는 전체 학생 수를 2021년도에서 2011년도에서 21년도까지의 경향성들이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이건 이제 컬러여서 보실 수 있는데 각각 붉은색 유치원, 노란색 초등학생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들 가감들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안에서 다문화 학생의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이렇게 변동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원래 1990년대 중반부터 그 농촌 총각들의 결혼 문제라던가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의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대거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주요한 국가 구성을 보시게 되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등의 아시아 중심의 국가에서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유입되기 시작해서 2007년도에는 전체 결혼 대비해서 국제 결혼의 비중이 11.1%에 달하는데 보통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혼 남성들 전체 중에서 40% 정도가 이제 국제 결혼을 한 케이스인 거고 그 중에 그래서 이 40%의 배우자가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전체 농업, 임업, 어업 종사하시는 전체 한국인들의 40%가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22년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결혼 이민자가 14만 4,214명으로 절대 다수가 결혼 이주 여성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1년 조사 결과 통계치로서는 전체 출생아 수 26만 500명 대비해서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된 아이들이 14만이 맞죠? 14,300명. 14,300명으로 그래서 5.5%에 달하는 숫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잠깐만요. 네네. 저기 유엔에서는 네. 전체 인구 대비 5%가 되면 네. 다인종 다문화 사회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21년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26만 명이 태어났는데 14,000명이 태어나고 5.5%를 이제 증가하니까 뭐 이제 다문화 우리나라도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2020년부터는 이제 얘들이 성장했을 때는 이제 네. 간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게 다문화 출생 추이를 보시면 이게 5쪽의 중간에 있는 그 칸에 있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그래서 2021년이 14,300명의 다문화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게 5.5%에 해당하는 거고요. 사실 이게 약간 감소된 출산이라서 5%를 기점으로 했던 거는 사실은 2017년도에 이미 지났고 그리고 다문화 사회, 유엔에서 얘기하는 5%의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그 기준점 말고도 대략 여론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그래서 사회에서 여론 집단 자체를 형성해서 그러니까 여론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되는 그 퍼센테이지를 저는 이제 4%로 알고 있는데 그 4%의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미 2000년대 한 초중반 이미 이제 4%는 넘은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여론 집단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옛날에 저는 사실 사회학 전공이 아니라서 지금 제 전공 분야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닌데 여론 집단, 여론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론 집단을 형성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나 자신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퍼센테이지를 잡는 것이 이제 대략 3%라고들 전체 사회에서들 이야기를 하나 봐요. 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된 기억일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잘못된 것이라면 나중에라도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저희가 늘 백이민족이라던가 단일민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언제나 항상 어찌 보면 추상으로만 있어왔던 컨셉이었죠. 그러니까 다문화이지 않았던 역사의 어느 한순간이라도 다문화이지 않았던 순간이 과연 있을까요? 그건 없을 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항상 그 백이민족이라던가 단일민족이라든가 이런 그 추상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념으로. 그런데 이미 사실 그 사회는 무너진 지 오래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그런데 문제는 다문화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도 생각한 건데 굉장히 복잡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따가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같이 보시다 보면 더 극명해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전체를 묶고 있지만 사실은 이 다문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기에는 너무나 그 스펙트럼의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넓고 이 아이들, 개별의 아이들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베이스로 갖고 있는 다문화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고 자랐을 때에 그 아이들이 갖게 되는 베이스로 갖게 되는 한국 문화 외에 추가되는 플러스 알파로의 또 다른 문화, 그 아이가 기적 문화로 갖게 되는 것의 종류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다문화로 묶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본래의 다른 기적 문화에 해당하는 문화 자체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거 없이는 아이들을 잘 이해하거나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기본은 사실은 다문화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하나의 문화, 한국 문화를 주 문화로 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소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늘상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출생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나와 너가 동일한 100%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일란성 쌍둥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타재라고 하는 컨셉은 얼마든지 한국인 자체들도 있겠지만 다문화 안에서의 그 기저 문화 베이스라고 하는 것도 더욱더 복잡하다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아이들을 접근할 때 그런 마인드를 조금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첫 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개별 아이들의 사례인데요. 제가 일일이 다 읽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잠깐 줄여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아이가 어떤 것들을 어려움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거를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 아이는 이게 나름 인터뷰라서 실명을 밝힐 수 없어서 그냥 참맑음이라고 하는 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2012년 동경 출생인데 원래는 한국인 아버지하고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예요. 그리고 이 한국인 아버지는 사실 제주 사람인데 원래 이 한국인 아버지의 그러니까 집안 자체는 백그라운드는 제주 문화이지만 아버지 자체는 1살 때 육지로 나가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 갔다 오고 이런 케이스여서 지방으로 중하반기 때 인터뷰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를 근거로 그 당시에는 제주생활 2년 차에 이제 막 접어들었었는데 참 맑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한 학년에 그 지금 제주에서 조금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학교에서 한 학급당 반이 학년당 반이 한 개만 있는 작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규모가 작은. 그래서 학교 마치면 조금 자유롭게 아이가 개인 생활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인데요. 근데 여기에 와서도 아이가 느끼는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과 개인으로 대하는 이 개인의 어떤 개인으로서의 일본인에 대한 것, 국가로서의 어떤 일본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 속에서의 일본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첩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많은 레이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가 이제 와서 겪었었던 것들 중에서 어려운 점은 이거는 이제 이 책 쪽에 A 이거 이제 앤서인데요. 이거는 아버지가 대답해 주신 건데 아버지가 대답해 주신 사건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주제가 이제 4.3인가를 주제로 하는 연극 같은 것들이 도 교육청 단위로 각 학교들마다 돌면서 연극들을 진행했었나 봐요. 그런데 4.3을 표현하는 그 연극의 내용 중에는 그 이제 일본인에게 끌려가고 이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그런 장면들 연극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연극 단원들이 태극기 같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장면들을 연상하는 것이 어렵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아이가 이제 같이 그 공간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일본과 한국을 사실은 반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한쪽씩 일본과 한국에 있으니까 이런 연극 같은 것들을 보고 연극 안에서 좀 울분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도 연출이 됐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장면들을 보고 난 다음에 다른 학급 아이들이 이제 아이한테 와서 하게 되는 것들 중에서 아이가 언어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들 때문에 아버지는 사실은 이런 거를 어떻게 제한할 수는 없는지 학교의 재량으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애국심의 고취라든가 역사의식의 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 학교 내에서 이런 교과과정 자체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신은 그날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가 이제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를 제가 갖고 온 것은 같이 한번 생각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의 테두리와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가 왜 글로벌 사회로 진입하고 글로벌 사회, 지구촌 사회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다문화 가정, 다문화 교육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지만 이미 사실 세계 시민 교육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에 있어서의 잘잘못과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리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과정임에 틀림없으나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개인에게 추구할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버님도 사실은 애국이나 이런 것들을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국가의식이라든가 자기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 교육을 왜 이런 패턴으로 시키는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신 건데 어느 국가이든지 간에 사실은 또 하나는 자국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국가는 사실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아버님의 이의 제기라고 하는 것도 100%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꼭 한일 관계만이 아니라 전체 역사라고 하는 것 중에서 과거의 역사라고 하는 것, 과거의 자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차세대들이 가르치지 않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글쎄요 3000 몇 년도가 되면 있을까요? 전체가 우주시대가 돼서 내셔널리즘 자체가 아니라 우주에 있어서의 어떤 정말 지구와 목성, 지구와 어디 화성 이 관계가 아닌 이상 각각의 개별 국가라고 하는 것의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또는 자유로워져야만 하는 것인지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양방향의 생각들을 사실은 저는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역사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개인이 책임질 것 또한 아니지만 이거를 역사 자체에 대한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지금 현재로는 없을 것 같아요. 21세 최소한 21세기 안에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는 당신의 아이가 예를 들면 뭐 일본인 내지는 한국인 이런 컨셉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아이, 나는 나라고 하는 그냥 그 컨셉 이걸로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국가의 어떤 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없어질 수는 없지만 국적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개인이 평가당하는 이런 형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적이 일본 국적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귀화하실 상태는 아니셨기 때문에 한국어를 지금 막 배우고 있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여기 인터뷰한 글 안에는 녹여내기는 조금 어려웠으나 제가 이 가정을 2번, 3번 정도 컨택을 해서 이렇게 인터뷰의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느꼈었던 거는 아무래도 아이에 대한 걱정과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여기에서도 상처를 받게 되면 또 다른 어디론가로 데리고 가겠다 아니면 조금 더 작은 사회로 좀 더 소규모의 사회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셨던 것에 반해서 사실 어머니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아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게 되는 의도치 않게 격리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들도 상당히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가족들의 인터뷰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어떤 이지메, 왕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한국으로 왔지만 한국에서도 그 당시 자체로는 자유롭지 않았었던 거죠. 그 다음 이제 2번째 케이스인데요. 중간중간에 뭐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저를 스탑시키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유롭게. 이제 2번째 아이인 이제 다문화 어린이 특별히는 필리핀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필리핀에서 이 특별히의 엄마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상대로 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에서 수출 관련 업무들을 담당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한국에 와서 아무래도 한국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수년간에 걸쳐서 한국어들을 배우셨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는 의사소통이나 이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어요. 상당히 이제 잘 의사소통을 하시는 상태였었고 그리고 올해로 이제 4학년이 된 특별히 같은 경우는 엄마랑 둘만 살다가 이제 어머니가 그 9 to 6의 그 근무 출퇴근 생활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시면서 본국에 있는 동생분을 그러니까 초청하게 돼서 그 이제 이모하고 같이 주로 양육을 하게 많은 시간들을 같이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인터뷰를 했었을 당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었는데 사실 이때 이제 초등학교를 3번 옮겼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꽤 많이 학교를 조금 옮긴 다른 아이들 경우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초등학교를 3번 옮긴 특별히와 그리고 이제 친구 관계 그리고 학교 생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특별히가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3학년 때인가 이제 그 반에 있던 어떤 아이가 항상 놀리고 이러는데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려도 계속 필리핀 사람이라고 이제 놀린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겉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도 피부색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엄마 아빠가 다 한국인인 가정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한눈으로 보여지는 아이니까 아이들이 많이 놀리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어떻게 했나라고 선생님께 그런 어려운 점들을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지 선생님은 어떤 대응을 해주셨는지 그런 질문에 대해서 10쪽인데요. 선생님이 뭐라고 잠깐 이야기를 해주셔도 아이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놀리게 되고 근데 이 이야기가 했던 이 아이가 이제 했었던 말 중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4학년 때는 다른 반이니까 그 친구랑 별로 말도 안 하고 그냥 인사 뭐 정도나 겨우 하는 그러니까 친구라고 부르기 어려운 존재인데 그런데 자기가 옛날에 필리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아이가 바나나에 있는 어떤 아이가 필리핀 여행을 갔다 왔다라고 했다고 근데 지금 이제 말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무슨 말 하는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제가 뭐 능숙하게 풀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자기네는 그런 거 못 봤다고 그래서 이제 제 말이 틀린다고 해서 자기는 억울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그냥 아이들이 하는 뭐지 이게? 내지는 뭐 별거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다시 확인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 아이가 특별히가 하고 싶었었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 아이는 필리핀의 문화를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아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한국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필리핀이 자기 모국이기도 하잖아요. 양쪽이 다 한국이 모국인 것처럼. 그래서 본인이 다른 한국인에 비해서 내지는 여행으로 한두 번 필리핀 갔다 온 친구보다는 필리핀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특별히라고 하는 아이가 유독 더 많이 알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 같은 것들을 이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보통의 다른 경우에서는 이 특별히는 훨씬 더 뭐 능력치라든가 뭐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친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과소평가되고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파악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여러 차례 옮기게 됐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몇 달 전까지 다닌 네모 초등학교가 있는데 최근에 학교를 이사를 하게 되는 바람에 옮기게 됐었는데 사실은 두 번째 옮겼었던 이 네모 초등학교는 상당히 좋았었나 봐요. 근데 네모초가 제일 오래 다닌 학교이고 근데 지금은 다른 곳에 옮겼는데 네모 초등학교 전에는 동그라미 초등학교에 다녔대요. 근데 이 동그라미 초등학교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부당한 일들을 많이 당했었던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학도 하게 되는 결심을 어머니도 하시게 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어보니까 이제 선생님도 전학을 간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잘해주시기 어느 정도 잘 대해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상대적으로 선생님에게도 이렇게 이렇게 동일한 대우가 아니라 한국인
학생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불합리한 대우들을 많이 당했다라고 아이 스스로가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아마도 이 선생님도 아이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기본 평가나 컨셉이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지도하기 어렵거나 다루기 어렵거나 학습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거나 여튼 전반적인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페셜한 케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어머님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심리평가나 여러 가지 상담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보게끔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그 동그라미 학교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학교에서 아이가 적응하는 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고 선생님으로부터의 대우도 그렇고 이런 그런 여러 여타의 점들 때문에 결국 초등학교로 옮겨왔을 때 그 두 번째 옮긴 학교에 와서도 혹시 아이가 같은 것들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어머니가 물어봤을 때 선생님께 이제 질의를 드렸을 때 그 동그라미 그 네모 초등학교에 있는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적응을 충분히 잘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심리 상담이나 무슨 뭐 상담 검사 이런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검사를 받아보라고 선생님이 부모님께 권유하는 학생들은 일단 여타의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경우거든요. 그 얘기는 학교 현장 내에서 이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도 사실 선생님이 1대1을 수업을 해주실 수는 없잖아요. 1대1 케어를 해주실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도 현장에서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아이가 느끼기에는 다분히 많이 부당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하는 걸 미뤄 짐작하기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아이 때문에 아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2021년도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강의들을 나가서 지금 이제 2년차 강의를 거의 끝날 때쯤이 됐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가서 보다 보면 전체를 그룹으로 있을 때 통제하기 힘든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명히 있는 아이들에게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보다 많은 케어들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특히 요즘 뭐 ADHD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들이 성장 발달 과정 속에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발달의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이 발달장애라던가 이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검사를 권유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앞에 이제 밑에 하단 부분에 제가 이제 잠시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아이가 사실 느끼고 있었던 건 본인에 대한 전반적인 무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상대가 한국인 아이들이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주 당당하게 자기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문화 어린이 사랑이의 경우는 필리핀 아빠랑 한국인 엄마를 둔 경우인데요. 안산에서 태어나서 2016년도 5월에 제주로 이사를 온 케이스였어요. 안산에 우리 그 다문화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 집단들이. 그리고 2007년도에 이제 이 둘이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여쭤봤더니 2007년도에 사랑의 엄마가 필리핀에 어학연수차 갔을 때 이제 아버지가 영어 선생님으로 계셨고 그래서 둘이 이제 처음 만나게 돼서 인연이 시작되었다가 이후에 어머니가 귀국하신 후 장거리 연애를 계속 하다가 이제 결혼하시게 돼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제주에 거주하시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도 역시 귀화하기 위해서 한국어 능력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셨었는데 이때가 마침 2020년도 추석 당일에 제가 이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추석 당일이어서
근데 필리핀에 다른 여러 당신들 커뮤니티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필리핀 여러 가족들하고 필리핀 음식이랑 한국 명절이랑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마련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나누면서 담소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 아이는 학교 적응이나 이런 거에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맑고 쾌활하게 명랑한, 그래서 크게 어려운 것 없이 수학이 가장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노래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집안에 보니까 마이크랑 이런 시스템들을,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아무래도 공부방도 하시고 아버님이 화상 강의도 하고 하시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당시 이제 어렸을 때 소시적의 꿈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아이의 재능에 후원을 해주시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의 케이스인데요. 다문화 어린이 르푸르니는 이번에는 반대인데 일본인 아버지하고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을 당시에는 3학년이 됐었는데 2학년 초까지는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 초에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오빠랑 같이 엄마랑 오빠랑 이 아이 룰푸르니하고 셋만 한국으로 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아이는 룰푸르니는 출생을 보게 되고 과정을 보면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랐어요. 일본 출생이고 일본에서 2학년 초가 될 때까지 자랐고 2학년 초에 한국으로 온 케이스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제가 이제 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할 때 잘 말을 안 합니다. 이게 일본인들 문화 특징 중에 하나인데 뭔가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게 있어도 그 본인의 생각 같은 것들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향들을 사실은 이 친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 아이한테서도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일본에서 나고 자라서 초등학교 2학년 초까지 다녔기 때문에 일본식의 화법이라든가 어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학교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에도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언급하려고 하지 않고, 첫 번째, 언급해도 큰일이 아니냐, 대수롭지 않느냐 넘기지만, 사실은 근데 이런 거를 이 어머니는 한국인 출신 어머니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인 출신 어머니가 아이가 잘 얘기하지 않고 내지는 그냥 이렇게 그렇지만 괜찮았어 이 말 자체를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경우는 액면가 그대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히 많이 있거든요. 아이가 일본의 문화를 주류 문화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부정적인 것들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름 갖고 놀렸다거나 아니면 한국말을 잘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놀렸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는 잘 이제 묘사를 자세히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거죠. 일본 문화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지금 드린 말씀은. 그리고 이 어머니는 아이가 원래 지난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아이가 굉장히 여자아이인데 수줍음도 사실 좀 많고 별로 이렇게 활달하고 외향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는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2001년도에 일본인 남편과 결혼을 하시고 오카야마 현에서 이제 처음 정착 생활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미 이때부터도 한류가 불기 시작했잖아요. 배용준과 윤사마 이렇게 하면서 한류 드라마들이 가면서, 그래서 본인이 한국인이었지만 외국인인 입장에서 일본에서 지내기에 크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아이를 출생하게 되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이러면서 혹시 본인 때문에 본인의 국적 때문에 아이가 비호감이라거나 혹은 불이익이 아이들에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일본에서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행사나 무슨 뭐 학교에서 어떤 행사들이 있었을 때에는 일부러 참석하지 않으셨대요.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거기 등장하게 되면 말씀을 하시거나 하실 때도 일본어나 이런 것들이 그닥 일본어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 가능하다 하더라도 내국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금방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이의 학급 친구들의 엄마들에게 아니면 아이의 학급 친구들에게 엄마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에게도 특별히 얘기를 해서 다른 아이들이나 애들에게 알려지지 않게끔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 엄마는 한국인이고 한국이 아무래도 모국어 환경인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필요한 여타의 것들을 엄마가 일단은 다 인터넷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사실 외향으로 보기에는 크게 국적을 예상할 수 없어요. 그 일본인하고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어떤 뭐 피부색이라거나 외향만 봐서 금방 아 다문화 아이구나 라고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점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빨리 적응하고 한국말을 빨리 배워서 하는 거니까 첫째는 중학생 때고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한국말들을 많이 엄마랑 같이 한국말을 했기 때문에 글로 쓰는 한국어는 조금 어려워해도 말로 하는 한국어는 충분히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가 봐요. 그리고 둘째는 한국에 왔었던 시기가 2학년 초니까 아직 2학년 초는 사실 한국인 아이들도 한글로 글을 쓰거나 이런 걸 어려워할 수 있는 아이들이 충분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아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까지이고 사실 그 다음은 다문화 어른들이 다문화 어린이들에게 바라는 점들인데 첫 번째는 이제 독일 아빠가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14쪽에는 그 영어를 모국어로 쓰시는 부모가 얘기해 주시는 거, 일본어를 모국어로 쓰시는 부모가 얘기하시는 거, 그 다음에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계신 부모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던 거, 그리고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인터뷰를 너무 딱딱한 분위기에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3개월 정도에 걸쳐서 다문화 독서 클럽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짧으면 2차에 걸쳐서 길면 3차, 4차 이렇게 면접들을 계속 진행을 했었었고 다문화와 관련된 독서 책 같은 거를 읽고 다문화 역사 인물 같은 것들을 같이 읽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과정 중에서의 인터뷰였고 그래서 인터뷰 녹취된 것들을 이제 모아놨다가 거기에서 이게 아무래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글자화하는 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베이스로 이제 제가 긁어갖고 온 건데 사실은 제가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먼저 인터뷰를 반대하시는 부모님도 많이 계세요. 인터뷰를 반대하시는 부모님들의 입장이 정확하게는 왜 반대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려서 여쭤봐서 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겠지만 일단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만나는 공간들에서는 그 지원이랄까 혜택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지원받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이제 연령 차이나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결혼 이주 어머니의 경우가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에 아버지들이 적극 반대하시거나 그런 경우로 인터뷰가 이제 무산되거나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의 마음 듣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사례들인데, 이런 것들을 사실 이런 역할들을 좀 더 많이 수행을 하려면 사실은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 일본인에 대한 문화라거나 이런 거는 저도 일본에 대해서 조금 경험한 것이 있고 영어권에 대해서도 조금 경험한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의 경험에서 반추해서 알 수 있는 거지, 제가 베트남 아이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베이스에 그 아이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 같은 거는 전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선에 계신 다문화와 관련된 어른들, 다문화와 관련된 행정 선생님들이 일단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본 건데 미얀마에서는 미얀마 친구가 나왔었는데, 미얀마 이제 성인 친구야, 대학생 정도 또래 되는 미얀마 친구가 한국인들은 절대 집으로 초대하지 않는다고, 식사 자리에 그 왜 그런지 말을 해주는데, 그 말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미얀마는 하루에 아침에 아침, 점심, 저녁에 먹을 걸 한꺼번에 다 만든대요. 다 만들어서 이제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쟁여놓는데요. 그날 먹을 것들을 다. 그런데 그 중에 점심 식사 초대로 한국인 친구를 식사를 초대를 했는데, 한국인은 남의 집에 갔으면 우리가 어디 식사 자리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러면 가능한 많이 먹고 맛있어 하면서 많이 먹는 게 그 초대를 해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런데 미얀마에서는 저녁 때까지 먹을 것들을 다 이렇게 쌓아놓은 건데, 그래서 암암리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인원수대로 하나 내지는 두 개씩 이렇게 할당량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 갔었던 한국인은 그런 문화적인 베이스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한국에서 일반적인 집에 초대받았을 때 갔을 때처럼 맛있게 잘 먹었을 거잖아요. 미얀마에 있는 그 초대하신 분들은 저녁거리가 없어지는 걸 이제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건 거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식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열린 마음일 것 같아요. 2003년도 겨울에 제가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인데, 재채기를 하는데,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재채기를 하면 보통 손으로 가리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로 손으로 가리고 재채기를 많이 했어요. 손으로 가리고 하는 것 자체가 예의를 챙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 가서 처음에 봤었던 거는 저 왜 저러지라고 잘 납득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뭐냐면 이렇게 자기 옷을 당겨서 이렇게 하고 재채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그렇게 재채기를 하는 모습은 처음 봤기 때문에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도 이제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우리는 왜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재채기를 하면 안 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손으로 하게 되면 손으로 분사된 침들이 계속 묻게 될 거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통용이 된 거니까, 소통이 되어서 우리도 그 문화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문화 자체라고 하는 것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과 베트남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주 문화, 그 아이의 기저 문화로서 갖고 있는 다문화와 한국인과 일본인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결혼한 가정 내에서의 아이가 갖고 있는 주 문화의 다문화는 색깔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요즘 이제 자꾸 이렇게 그런 언어들이 이용이 되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지만, 그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형태라고 하는 것들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렴풋하게 하면서, 네,
제가 외람되게도 다문화 전문가도 아님에도 일단 저희 아이가 겪었었던 것들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엄마가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더 좀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어느 지점인지를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런 그 인터뷰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 그 인터뷰의 결과들을 같이 쉐어하는 자리로 정도로 자리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선생님, 이제 4페이지 그 표에 그냥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몰라도 제일 위에 총인구는 5,174만 명인데 바로 옆에 표에는 총인구가 5738명이라고. 네, 원래 정확한 숫자는 5,173만 8천 명인데 이게 이제 그 반올림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가다 보니까 5,174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기준이 10,000명이고 옆에는 이제 1,000명. 네.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네. 그러면 그 5,174만 명이어서 60년대랑 2020년대 이렇게 증가가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밑에 그 옅은 색깔 선은 인구 증감률을 말하는 건가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선. 네네네. 인구 자체의 증감률. 자체는 계속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 앞쪽에 보시면 전체 인구 수는 증가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증감률이 내려간 거죠. 증감률? 예, 증감률. 증가하는 예. 비율이 내려갔을 비율. 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증가는 한 거죠. 저기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표가 이제 우리가 2020년에 인구 데드크로스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근데 합계 출산율과 합계 산학률에서 최초로 합계 산학률이 합계 출산율을 이제 뛰어넘는 이제 인구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다. 근데 앞으로 인구가 점점 네.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증감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표를 잔뜩 들어가긴 했는데 표에 대한 설명, 뭐 기본적으로 단위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서 뭐를 해석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표가 이렇게 넣었는데 왜 이걸 굳이 다문화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통 많이들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표를 사용하잖아요. 단지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표를 이렇게 많이 넣은 건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표를 많이 넣었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38.5만 가구의 외국인 다문화 가족인데 이게 전체 우리나라 총 가족 수의 몇 프로 정도예요? 다문화 가구 비율이? 저기 통계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예. 이거는 제가 통계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가구 수로는 뽑지를 못했어요. 뽑지를 못하고, 그래도 표가 되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표 얘기 끝나고 바로 아이들 인터뷰한 얘기로 바로 들어가서 이 표를 왜 넣으셨을까 굳이? 많이?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표를 넣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 내의 아이들이고 취약 연령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취약 연령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수 퍼센테이지하고 다문화 가정 내에 있는 아이들의 정확한 규모나 이런 걸 알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알려고 하다가 뽑다가 보니까 일단 표가 많이 들어간 건 제가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서 네. 그 상쪽에 보시면 전체 인구들 유소년 인구하고 여기도 있는데 전체의 증감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아까 51,740 아니 뭐야 51,774만 명 5,174만 명.
우리나라가 인구가 감사한데 30만 명, 출생률이 30만 명이 밑으로 됐다는 게 2019년도 32만 명이었는데 2021년에 26만 명으로 벌써 뭐 한 5만 명, 6만 명, 5만 한 5천 명, 5만 1,000명 정도가 지금 1년에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표를 딱 필요한 표만 했으면 그래서 예, 나중에 예, 그 뭐지 이쪽하고 사실 3쪽 네. 그러니까 그래야 하는 것 인구는 같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다문화 아이들이 뭐 같이 아니요, 다문화 아이들도 같이 줄어들고는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서 다문화 아이들을 뭐 어떻게 포용을 어떻게 더 해야 된다는 말인지, 그러니까 같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표가 왜 들어간 건지를 처음 몰랐고, 두 번째는 아까 결론을 지으면서 어른들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돼야 된다면서 뭐 시민교육까지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생각하시는 시민교육,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떠나서 시민교육의 이제 중심 내지는 어떤 국가가 못 해줄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좋다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시민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게 궁금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예. 시민교육.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되게 막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열린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옳다라고 철떡같이 믿으면 다른 사람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이 다문화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사실은 다문화가 아니라 그냥 내국인 자체? 한 나라 안에? 아니면 한 나라 안에서의 하위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집단 내에서도 각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옳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스타일, 뭐 삶의 양식? 이 지금까지 본인의 삶에서 옳게 작용해 왔다고 해서 그것이 누구에게나 옳게 작용할 것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가장 기본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인정하는 거. 네. 다시 생각해 보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시민교육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권교육 같은 걸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말씀대로 해보면 그 인권이 과연 진짜 인권이냐라고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어린아이라든가 뭐 초등학생이나 저학년층 경우라든가 혹은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게는 그래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뭐 세계 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선을 이렇게 정한다면 어느 정도 선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가 괜찮은 건지, 그거에 대한 혹시 생각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이나 뭐 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세계 시민 아니고도 네. 이거는 이제 예.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당연한 소양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세계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것들, 뭐 세계 시민으로서 이제 키우기 위한 어떤 뭐 교육 이런 게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를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혹시 생각한 게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얘기는 저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아직 유치원 애들한테는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다, 그러니까 선악을 다 구분지어 줘야 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직 이제 분수 모를 때는 네.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 입장에서 선악의 기준을 걔네한테 딱 주입시키는 거는 걔네들이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그거는 좀 너무 서투르다,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설사 누구나 다 선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보편적 인권이라도
이게 인권이야, 이게 아니면 다 틀린 거야라고 이제 가르치는 게 과연 정당할까? 어느 나이 때까지는 괜찮을까? 뭐 이런 혹시 생각을 해요. 캐나다에서는 아이들한테 일단 양팔을 펴서 이렇게 한 바퀴 휘둘게 하고 그만큼의 미니멈의 자유가 너에게 있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기 공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자기 공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컨셉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만한 이 공간 안에 길거리를 지나가거나 이럴 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공간을 침범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대응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누가 이만한 자기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그러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울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탔는데 길을 가는데 한국인들은 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공간에 대한 기본 개념과 현실이 달라서 그러거든요. 저도 우리가 다 같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미니멈에 내지는 어떤 출발 기준점 이런 거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던 게 어찌 보면 되게 광범위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아닐 수도 있는 거 본인이 갖고 있는 룰이라고 하는 게 룰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여기서 세계 시민교육 모르는데 그 세계 시민교육은 뭐 유네스코에서 세계 시민교육 헌장에 나와 있잖아요. 또 한번 보면 될 거고. 네, 근데 되게 난이한 것 같긴 해요. 아니, 되게 난이해요. 난이하고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들도 그런 생각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면은 맞지만 모르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그러니까 아니 뭐 꼭 뭐 정확한 정답이나 이런 거를 말씀 안 하셔도 그건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캐나다에서 이렇게 양팔 벌려서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뭐 그 나라에서 그 상황에서 그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취지를 가져와서 뭐 한국 사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버스에서 줄을 서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설 때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라는 게 5cm씩 서, 뭐 30cm 해라고 하진 않지만 그 사람들의 그 서 있는 양이라든가 그 공간에 따라서 저절로 알아서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서거든요. 굳이 붙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떨어지지도 않는 적당한 간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럽게 그 사람, 그러니까 타인의 공간하고의 그 간격을 자연스럽게 이제 적절하게 이제 찾을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혹은 뭐 배려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좀 키울 수 있는 방식의 교육은 가능하겠죠. 팔 벌리지 않아도. 그렇죠. 네. 각자가 처해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 뭐 이런 것하고 무관할 수 없으니까요. 기후도 마찬가지고 자연환경. 그러면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